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요 며칠 4,9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단숨에 5천선을 넘어서 한 번도 밟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거래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해 들어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종가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마침내 5천선을 뚫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7% 오른 4,9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57% 뛴 4,987로 문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바로 5천선을 넘겼는데요. 지난해 10월 4천선을 돌파한 지 석 달 만에 5천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하며 장중 5,019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몇세 만에 팔자로 전환했고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줄여 장마감까지 5천선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랠리를 주도해왔던 반도체가 견인한 게 컸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 안팎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프리마켓에서 한때 16만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기업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 보통주 시가총액은 약 930조 원,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2차 전지주 역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 SDI는 18% 넘게 올랐고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LG화학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첫 거래를 4,224선을 시작한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한 달도 채 안 돼 8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이제 5천선을 넘은 6천선을 향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코스피의 뿌리는 70년 전인 지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출범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에 1983년에 현재의 코스피 산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또 1989년 첫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이 37년 만에 또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5년 만에 오늘 마침내 5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은 올해 마침내 5000피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건데요. 이어서 신성우 기자가 지금까지의 국내 증시 여정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3천을 돌파한 것은 4년 전인 2021년. 금세 4천, 5천까지 내달릴 것만 같았으나 이후 박스권이라는 길고 긴 터널에 빠졌습니다. 좀처럼 2천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2024년을 2,300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해 6월 3천을 회복하더니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앞자리를 5로 바꾸기까지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등에 업은 반도체 대장주가 새해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개인이 새해 5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등 뭉칫돈을 싸들고 온 외국인들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6배 수준까지 오르며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완화됐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 아닌 근본 체질 개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설마 하던 5,000포인트라는 꿈의 지수를 달성한 뒤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안착하면서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낙관적인 코스피 전망치가 잇따르면서 이제 6,000피 나가서 10,000피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먼저 올려잡고 있는 증권사들 전망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만 17%가량 올랐거든요. 이를 전 세계 주요 국가 상승률로 봤을 때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3개월간 증권사들은 2026년 코스피 밴드 평균 전망치를 기존의 3,600선이었다면 5,500선으로 일제히 대폭 올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더 많이 파격적으로 전망을 내놨는데요. 코스피 6,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AI 산업 성장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7,000에서 8,000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또 기업의 이익 증가까지 이 세 가지 모두 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만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네. 증시 호황과 실물 경제 괴리 속에서 속도 조절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과열 부담이 누적돼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무엇보다 반도체주의 실적 독주 그리고 과도한 쏠림 현상이 걱정입니다. AI 붐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올랐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총으로 봐도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만 30에서 35%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때문에 이들 실적과 주가의 국장 자체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5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교체되는데 이때의 변수, 또 그리고 향후 금리의 향방, 또 우리 환율 이 같은 점이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약대로 5,000피를 달성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특위를 만났는데 네. 이 정부 여당이 추가적인 증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대로 되면 임기 중에 5천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1년 만에 이 부분이 달성이 되면서 조기 달성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코스피 5천특별위원회를 만났고요. 3차 상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차 상법 개정 핵심안에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또 다음 과제가 벌써 언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상장 기업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역시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런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지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새해 들어서도 금값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순금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알렸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물 금을 살 때와 팔 때는 적용되는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사고 팔 때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금 현물 가격은 한 돈에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24K 순금이더라도 팔 때 가격은 84만 원으로 돈당 16만 원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시는 가격에는 부가세와 그 제품을 만드는 비용,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들이 합쳐져서 결정이 되고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은 평균 1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값 급등으로 팔려는 사람이 몰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소의 매입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도 금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금값도 상승합니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실물금에 투자할 때는 구입가 대비 금 시세가 최소 20% 이상 상승해야 실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이나 금 통장, 금 ETF와 같은 금융 상품에 관심이 모입니다. 팔 때 살 때 금융시장에서는 비드오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거는 KRX 금 현물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는 중앙은행의 매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 금 가격이 7,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정부와 직접 교섭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하면서 정부조차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대기업 하청 노조들이 줄줄이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투쟁의 화살이 정부로 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근로자 노조에게 전부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을 넘어 부처 장관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산권을 쥐고 보수체계를 결정하는 중앙부처 장관이 진짜 사장이라는 논리인데 정부 역시 법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 행정예고를 통해 법률, 국회에서 정한 예산 내에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공공정책의 결과로 노사교섭의 직접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지침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영역 근로자든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든 이들에 대한 진짜 사용자, 즉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정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노동계는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곧바로 장관들과의 직접 교섭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명확한 법적 지침 없이는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최종 해석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새해 들어서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째 커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과 양천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규제로 묶여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마저 급등하면서 정부 대책이 거꾸로 이 시장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9% 오르면서 직전 상승률인 0.21%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월 첫 주 이후 새해 들어 상승폭은 매주 계단을 밟듯 커지는 양상입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문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거래 확대되며 서울 전체 상승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상도동과 사당동 위주로 0.51% 올랐고 관악구와 양천구, 강동구 등이 0.4%가량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평균 0.1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는데 특히 정부 규제가 무색해진 대목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오히려 더 뛰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용인 수지구가 한 주 만에 0.68% 폭등했고 성남 분당과 안양 동안구도 0.5% 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주 환경이 양호한 곳을 그 가격대에서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했고요. 한편 서울 전세 가격도 매물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전주보다 0.1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와 같은 집값 잡기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또 재개발은 꽉 막힌 이주비 대축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급 막는 재초안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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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막는 재초안법 국민 주거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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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팻말을 든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주택 135만 호 공급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흔드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고 재건축하면 뭐가 남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느냐 하고 상당히 정말 사업이 자초될 위기에 놓일 만큼 재건축 조합원들은 제도적인 부담 때문에 사업이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 현장의 현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규제까지 덮쳤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상당수가 이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치며 서울에서만 28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지가 매매가 막힌 채 멈춰 섰습니다. 정부는 폐지 검토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다 초과이익 환수가 부과되면은 무서워서 추진이 안 되고 국민적인 거부감이라든가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들.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규제의 덫에 걸린 정비사업 현장의 아우성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트럼프발 관세 폭격이 몰아치던 최전선에서 정부의 협상을 막후해서 측면 지원했던 기업인들이 정부의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과 SK, 하나의 핵심 사장단이 미국 심장부의 기류를 가장 먼저 읽어내고 협상의 판을 뒤흔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김동필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기업인들 누군가요? 네, 개별 기업 쪽엔 김용관 삼성전자 DS 부문 경영전략 총괄사장과 이영희 SK 부회장, 정인섭 하나오션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제단체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의 2명이, 법무법인 김현장 소속 변호사 4명도 대상자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작년 관세 협상이 진행될 당시 미국 현지에서 정부 협상단을 도왔는데요.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포상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구체적인 포상 일정이나 수준 등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공을 인정했다는 게 훈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로가 인정된 겁니까? 네, 우선 삼성은 김용관 사장 중심으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동향과 반도체 관세 등을 파악해서 정부 협상단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SK는 이영희 부회장의 지휘 아래 촘촘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동하면서 협상의 성패를 가릴 결정적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입수해 공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오션 정인섭 사장은 지난해 8월 미국 필리 조선소 행사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상무부, 공관 등의 관세 인하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류진 한경읍 회장은 두터운 미국 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한미 고위급 인사 교류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 계획 수립에 기여했고요. 김 원장은 대미 투자 구조 설계나 대미 투자 기금 운용, 금융 패키지, 협상 전략 등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공은 또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간신히 1%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설 경기 회복 추이나 미국의 반도체 관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2%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실적, 고용 개선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민간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도 계속될 것이라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건설 투자 부문은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건설 회복 속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일각에선 민간 부문의 경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공사비 부담과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고요. 자본 조달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과 같은 정부 규제 환경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 지수를 보여주는 지표만 봐도 최근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점 10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떤 나라에 좀 더 관세를 불리하게 먹인다거나 사실 그건 미국 맘이거든요.
최근 미국은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과음 술 문화가 잦아들고 가볍게 즐기는 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 소비가 줄면서 주류업계는 부진에 빠졌고, 그래서 주류업계는 이 주력인 소주 도수를 15도까지 낮추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세대 음주 문화는 취하기보다는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맥주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숙취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마실 때 조금 더 몸에 덜 해로울 것 같은 그런 도수 낮은 술을 택하는 것 같아요. 1924년 국내 첫 소주인 진로는 35도였습니다. 이후 50년이 지나 30도 밑으로 내려갔고 2006년 20도의 벽도 깨지면서 순한 소주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한 소주의 대명사격인 롯데 칠성 음료의 세로는 도수를 0.3도 더 내린 15.7도를 내놨고 하이트 진로도 15.5도의 진로 골드를 선보였습니다. 맥주는 1% 미만 논알콜과 아예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등으로 저도주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총 알코올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수를 할지라도 많이 먹게 되면 여전히 건강에 위험합니다. 변화하는 술 문화에 맞춰 업계는 도수뿐 아니라 당분과 칼로리를 낮추는 등 새로운 주류 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주 4.5일제 도입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업계에서는 은행권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12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근무 시간과 관련한 업계와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우선 12시간 거래 체계를 도입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리마켓을 신설해 거래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증권업계 현장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이 투자자 편의 제고나 시장 건전성 강화에는 회의적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인력 충원과 시스템 투자 없이 거래 시간만 먼저 늘릴 경우 증권사 직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동성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시간만 늘어서 호가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투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 산하 아카는 하루 최대 16시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나스닥 역시 올 하반기 중 24시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런던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는 24시간 거래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이제 24시간 거래를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 거래소도 거래 시간 연장 그리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와 업계 간 속도와 준비 수준을 둘러싼 시각차가 큰 만큼 거래 시간 확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례를 치른 지 한참 지난 유족들에게 상속인 금융조회 안내 문자를 난데없이 보내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긴 하지만 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한 시기인 만큼 유족들은 고인을 이용한 스미싱인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이번에 안내 문자 해프닝 우선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오늘 오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유가족들에게 신청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의 예금이나 보험과 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통 신청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조회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절차가 끝난 건에 대해 뒤늦게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뒤늦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진 건가요?
네, 취재 결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전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과거 신청자들에게까지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새로 바뀐 담당 직원이 접수 안내가 누락된 문자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자 64건의 오발송이 있었다며 이에 사과 문자 등을 보내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문자 발송 실수가 국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